네, 부산 동래구 당선인 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안전 3등급 정도 되냐고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그 영남 자민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산에서도 대체적으로 뭐 보수의 본산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동래구에서 경선을 거쳐서 이제 본선까지 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24년 동안 그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로서 24년 동안 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그 흥망성쇠도 지켜봤고, 그 국회의원 분들의 개인의 흥망성쇠도 쭉 지켜봤습니다. 그 결론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말을 먼저 잘 수용하고 그것의 민의에 따라갈 때는 늘 성공했고, 국민들의 상식과 그 다음에 삶과 괴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나 불명예스럽게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정당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버텼고 또 다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8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선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대 그 투표율을 보여왔었던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굉장히 부진했던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2030뿐만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들의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변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좁았고, 그럼에도 그 대지정통을 모아서 캠페인을 하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에 대해서 당시에 2030 세대는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 2030 세대가 지금은 4050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50대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해봤던 경험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총선을 3연패하고 지속적인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틀린 얘기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난 10년간에 대한 정치 지형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당에서 가장 훌륭했던 슬로건이 경제는 한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항상 제일 낫다 그 슬로건이 경제는 한나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집단이다,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도 탄핵도 당해봤고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모습은 능력이나 실력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능력과 실력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당신들에게 기대가 없다라고 표현한 선거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처절한 반성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젊은 층이,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설계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그것 역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번에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또 기대와 그 다음에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설계하고 우리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시스템 공천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공천이었다라고 인정받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금 우리 당은 이렇게 능력과 기대를 했던 당이었었는데 너무나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천을 할 때마다 공천 기준이 바뀝니다. 공천을 할 때마다 가산점 기준이 바뀝니다. 늘 희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촘촘하게 앞으로 공천이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절대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절대값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가령 여성 같은 경우는 10점을 줬습니다. 아예 점수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득표율의 몇 퍼센트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완한 게 아마 감점 제도를 해서 현역 의원 하위 30%에 대한 감점 제도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점을 받았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것은 경쟁의 룰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의 룰이 모호한 정치 세력에게 과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40대, 20대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게임 세대들입니다. 왜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인기 있었겠습니까? 명확한 룰이 있는 싸움을 공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룰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쟁의 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현역 의원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여러 차례 현역 의원 평가 제도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들, 현역 의원들이 이것을 모두 다 내심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할 텐데 경선 후보들께서 당선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천명하실 때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당선인 총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총회의 참석자, 불참자, 발언자 우리는 모두 표기하고 명기하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 상임위 어땠습니까? 저도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배석한 적 있습니다. 치열한 법안을 논의하는데 우리 당 의원님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당 의원님은 이석합니다. 법안 소위 우리 의원님 간사님, 예산 소위 간사님이 앉아서 방어합니다. 제가 그때 출마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라도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수석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배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이런 상임위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만 욕할 때 아닙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우리 당의 내부적인 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영남 자민련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를 2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의 오명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선거 과정 일례를 들면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비례정당 득표를 위해서 2판, 4판 이런 구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잘 어르신들이 몰라서 두 번째 칸에 찍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래구 옆에 있는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당선인이 김희정 선배님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두 번째 칸에 찍으라고 중앙당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거상황실장이든 아니면 비대위원장께서 연제구는 첫 번째 칸에 찍어 주십시오. 사람은 첫 번째 칸, 비례는 두 번째 칸, 뭐 이렇게 누구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연제구의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다 그 홍보 카드 뉴스가 나돌 때마다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잘못 찍어서 나오면서 찢어버리면서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위성정당이 이제 상수화되는 이런 정치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숫자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을 비난만 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도 참여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촛불 당시에 그 광우병 사태로 해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의 전략기획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대표께서 보시고 당시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보시고 청와대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에 기억나는 건 아마 좀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책임 총리제를 저희가 거론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보고서가 유출이 되는 바람에 그 보고서를 제대로 청와대에서 내용을 이렇게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당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당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친서민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선거 과정의 민심은 어떤 거였는지 좀 용기 있게 실천과제 중심으로 용산에 저희가 보고서도 제출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션 플랜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이 역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을 용산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지원금 문제에 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의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와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부를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아무 입장이 없고 대통령과 야당이 논의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영수회담 전에 당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도부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관리형이냐 책임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당헌당규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추인되시고 비대위원들이 각자 책임과 역할, 당헌당규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것이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고 혁신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역할에 맞게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게 관리도 제대로 되고 혁신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대해서 아까 안전 3등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부산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17석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다 40% 이상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선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사를 못 해봐서 그런데 중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저희 동래구만 하더라도 40대, 50대는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또 저는 54% 정도를 득표했는데 우리 국민의 미래는 한 46% 득표했습니다. 8% 정도는 야권을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데이터들에 입각한 지역 분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입해서 전국적인 지역 조사를 면밀하게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칼럼에서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승자는 성찰하지 않고 패자는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선거에 이겼다 하더라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선거에 대패한 데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대안을 내놓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산 동래구 당선인 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안전 3등급 정도 되냐고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영남 자민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산에서도 대체적으로 보수의 본산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동래구에서 경선을 거쳐서 이제 본선까지 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24년 동안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로서 24년 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흥망성쇠도 지켜봤고 국회의원 분들의 개인의 흥망성쇠도 쭉 지켜봤습니다. 결론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말을 먼저 잘 수용하고 그것에 민의에 따라갈 때는 늘 성공했고 국민들의 상식과 그다음에 삶과 괴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나 불명예스럽게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정당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버텼고 또 다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8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선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대 투표율을 보여왔었던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굉장히 부진했던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2030뿐만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들의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변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좁았고 그럼에도 대지정통을 모아서 캠페인을 하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에 대해서 당시에 2030 세대는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2030 세대가 지금은 4050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50대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해봤던 경험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총선을 3연패하고 지속적인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탓하고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틀린 얘기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난 10년간에 대한 정치 지형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당에서 가장 훌륭했던 슬로건이 경제는 한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항상 제일 나았다 그 슬로건이 경제는 한나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집단이다.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도 탄핵도 당해봤고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모습은 능력이나 실력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능력과 실력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당신들에게 기대가 없다라고 표현한 선거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처절한 반성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젊은 층이,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설계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그것 역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번에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또 기대와 그 다음에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설계하고 우리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시스템 공천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공천이었다라고 인정받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금 우리 당은 이렇게 능력과 기대를 했던 당이었었는데 너무나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천을 할 때마다 공천 기준이 바뀝니다. 공천을 할 때마다 가산점 기준이 바뀝니다. 늘 희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촘촘하게 앞으로 공천이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절대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절대값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가령 여성 같은 경우는 10점을 줬습니다. 아예 점수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득표율의 몇 %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완한 게 아마 감점 제도를 해서 현역 의원 하위 30%에 대한 감점 제도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점을 받았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것은 경쟁의 룰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의 룰이 모호한 정치 세력에게 과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40대, 20대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게임 세대들입니다. 왜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인기 있었겠습니까? 명확한 룰이 있는 싸움을 공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룰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쟁의 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현역 의원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여러 차례 현역 의원 평가 제도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들, 현역 의원들이 이것을 모두 다 내심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할 텐데 경선 후보들께서 당선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천명하실 때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당선인 총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총회의 참석자, 불참자, 발언자, 우리는 모두 표기하고 명기하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 상임위 어땠습니까? 저도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배석한 적 있습니다. 치열한 법안을 논의하는데 우리 당 의원님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당 의원님은 이석합니다. 법안 소위 우리 의원님, 간사님, 예산 소위 간사님이 앉아서 방어합니다. 제가 그때 출마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라도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수석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배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이런 상임위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만 욕할 때 아닙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우리 당의 내부적인 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영남 자민련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를 2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의 오명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선거 과정 일례를 들면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비례정당 득표를 위해서 2판, 4판 이런 구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잘 어르신들이 몰라서 2번째 칸에 찍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래구 옆에 있는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당선인이 김희정 선배님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1번째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2번째 칸에 찍으라고 중앙당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거상황실장이든 아니면 비대위원장께서 연제구는 1번째 칸에 찍어 주십시오. 사람은 1번째 칸, 비례는 2번째 칸, 이렇게 누구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연제구의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다 그 홍보 카드 뉴스가 나돌 때마다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잘못 찍어서 나오면서 찢어버리면서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위성정당이 이제 상수화되는 이런 정치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숫자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을 비난만 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도 참여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촛불 당시에 그 광우병 사태로 해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의 전략기획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대표께서 보시고 당시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보시고 청와대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에 기억나는 건 아마 좀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책임 총리제를 저희가 거론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보고서가 유출이 되는 바람에 그 보고서를 제대로 청와대에서 내용을 이렇게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당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당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친서민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선거 과정의 민심은 어떤 거였는지 좀 용기 있게 실천과제 중심으로 용산에 저희가 보고서도 제출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션 플랜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이 역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을 용산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지원금 문제에 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의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와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부를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아무 입장이 없고 대통령과 야당이 논의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영수회담 전에 당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도부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관리형이냐 책임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당헌당규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추인되시고 비대위원들이 각자 책임과 역할, 당헌당규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것이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고 혁신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역할에 맞게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게 관리도 제대로 되고 혁신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대해서 아까 안전 3등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부산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17석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다 40% 이상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선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사를 못 해봐서 그런데 중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저희 동네구만 하더라도 40대, 50대는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또 저는 54% 정도를 득표했는데 우리 국민의 미래는 한 46% 득표했습니다. 8% 정도는 야권을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데이터들에 입각한 지역 분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입해서 전국적인 지역 조사를 면밀하게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칼럼에서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승자는 성찰하지 않고 패자는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선거에 이겼다 하더라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선거에 대패한 데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대안을 내놓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